결혼 5년 차 사랑했고 믿었고 함께 살아온 여자의 삶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단 48시간이면 충분했다. 이름, 나이, 직업, 학력, 가족, 심지어 결혼식장의 놓인 꽃과 가구까지. 그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다. 삶을 연기했고 세상을 설계했으며 남자의 인생을 통째로 빌려 쓴 것이었다. 사라진 아내를 찾던 단순한 의뢰는 곧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진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한 사람의 정체와 마주하게 된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이 사건은 지금까지 내가 다룬 어떤 사건보다 훨씬 더 조용했고 훨씬 더 미묘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훨씬 더 무서웠다. 나는 그를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늦가을, 잎이 하나둘씩 지고 있던 날, 사무실 창밖으로 바람에 쓸리는 낙엽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오후였다. 그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한태우입니다. 그 짧고 조심스러운 인사 속에 무언가 무너져 내린 사람의 기척이 묻어 있었다. 그는 평범한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꽤 잘 나가는 중소기업 대표였다. 39. 안정적인 수입, 비교적 단조로운 인간관계. 그런 사람이 결혼을 했고 딸까지 있는 가장이라니 언뜻 보기엔 평온 그 자체의 삶이었다. 그녀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곧 알게 되었다. 이 완벽함이라는 단어야말로 이 이야기의 첫 단추였다는 것을. 장하나는 눈에 띄는 외모나 화려한 말투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 지나치지 않은 화장, 겸손하면서도 단단한 태도. 그녀는 자주 가족이 최고조라고 말하며 부모님에 대한 감사, 언니의 유학 이야기, 가업으로 물려받은 부동산에 대해 자연스럽게 풀어냈다. 그 모든 이야기는 따뜻했고 현실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신뢰를 주었다. 한태우는 그녀와의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6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울 명문대 출신이라 했고 전직 은행원이었으며 지금은 작은 온라인 샵을 운영 중이라 했다. 무엇보다 한태우를 감동시킨 건 그녀의 검소함이었다. 고급 백화점 대신 늘 쿠폰이 있는 마트를 선호했고 신혼집의 가전도 중고를 선호했다. 그는 그런 그녀가 진짜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3년 차, 딸 지안이가 태어나면서 가정은 더욱 단단해졌다. 밤늦게까지 일한 후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말없이 따뜻한 국을 데워놓았고 딸아이의 옹알이를 들으며 부부는 소파에 앉아 손을 잡았다.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함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다. 외부 미팅이 길어져 밤 9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상함을 느꼈다. 현관불이 꺼져 있었고 거실엔 인기척조차 없었다. 하나야?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딸아이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옷장 한쪽이 비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식탁 위엔 쪽지도 없고 전화기엔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아내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아이의 외출복도 사라져 있었다. 처음엔 혹시 친정에 간 걸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고 밤새 그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움켜쥔 채 기다렸다. 하룻밤, 이틀, 사흘 그렇게 2주가 흘렀다. 그리고 2주째 되는 날 그는 메시지를 받았다. 미안해요. 너무 지쳤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간결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단절감은 한태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 그녀의 소재를 파악했다. 그녀는 놀랍게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냥 공기 좀 바꾸고 싶어서요. 남편과는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경찰은 성인이 자발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엔 강제 수사나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한태우는 필사적으로 설득했고 결국 아내와의 통화를 연결받았다. 그 짧은 통화에서 그녀는 뭔가를 말하려다 이내 그냥이라고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저희 진짜 별 문제 없었어요. 다 좋았고 다 괜찮았어요. 딸도 막 100일 지났고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 혼자 찾기도 힘들고.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서 탐정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종류의 의뢰는 흔치 않다. 사랑이 무너지는 건 자주 보지만 사랑 자체가 조작된 거지 가능성은 흔하지 않다. 그의 말투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어요. 틀림없이. 그러나 그의 눈엔 불안이 있었다. 내가 본 그 수많은 의뢰인들 중 가장 애절하면서도 가장 모순된 눈빛이었다. 내 직업은 사실을 좇는 일이다. 감정이 아니라. 하지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이 모든 게 진짜 거짓이라면 그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야. 그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이용한 완벽하게 연출된 드라마일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첫 발을 내딛었다. 조용한 파문 속 진실이라는 단 하나의 바늘을 찾아 헤매는 그 긴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실종을 둘러싼 안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증발한다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이 아니다. 특히 아이까지 있는 엄마라면 이유 없는 사라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팀과 함께 행동에 나섰다. 첫 번째는 주변 탐문이었다. 장하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 그녀가 오갔을 법한 경로를 모두 확인했다. CCTV, 통신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가능한 모든 흔적을 조찼다. 그날 오전 10시 그녀는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근처 CCTV에는 그녀의 모습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다. 한 교차로 앞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영상은 흐릿했고 이후의 행적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무언가 이상했다. 나는 그녀의 지인들과 하나둘씩 만나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그녀를 무난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기억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내성적이고 깊은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의 방향을 바꾼 건 의외의 인물이었다. 장하나의 친구의 남편이 말했다. 며칠 전 은행에 갔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하나 씨가 어떤 남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꽤 심각해 보였어요. 그는 은행 직원은 아니라고 했다. 복장이 고객처럼 보였고 하나는 눈치를 보며 작게 말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다. 그녀는 분명 결혼 전에 은행을 그만뒀다고 했지 않나? 게다가 3년 전 이야기다. 그런데 최근까지 은행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다? 그 친구는 덧붙였다. 그 남자와 자주 봤어요. 몇 번은 주차장에서도 함께 있는 걸 봤고요. 자주라는 단어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단발적인 만남이 아니라 어떤 반복된 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나는 서서히 확신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이면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있었다. 한태우는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듣자 얼굴이 굳어졌다. 혹시 윤석일 수도 있어요. 윤석, 결혼식 당시 전 직장 동료로 소개되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름만 들었지 실제로 몇 번 만나본 적은 없다고 했다. 그때도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너무 어색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진짜 동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나는 그녀가 남편에게 소개한 현실이 얼마나 정교하게 조작되었는지를 서서히 실감하고 있었다. 그 남자 윤석. 그의 정체가 밝혀져야 장하나의 그림자도 드러날 것이다. 윤석의 신원은 의외로 빨리 확인됐다. 서울 시내 중형은행의 신용관리팀 과장. 깔끔한 이력, 범죄 기록 없음. 겉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나는 우리 팀의 프로파일러와 상의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실종된 여성의 패턴으로는 납치 가능성은 낮아요. 특히 아이까지 동반된 상황이라면 더더욱요. 제 판단엔 이건 관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말은 곧 불륜 혹은 금전 문제를 암시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엄마가 100일가 지난 아기를 데리고 아무 설명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절대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다. 그리고 그 상대는 윤석일 가능성이 높다. 며칠 후 나는 은행을 직접 찾았다.
고객으로 위장하고 대기표를 뽑은 채 내심 긴장한 채 윤석의 창구를 기다렸다. 그는 정중한 말투로 내 요청을 들었고 짧게 명함을 건넸다. 혹시 추가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순간 내 시야 한쪽에 이상한 글자가 스쳤다. 창구 뒤편에 걸린 직원 명단. 그 중 하나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장하나 고객관리팀.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이름이 같을 리는 없다. 아니, 혹시 한 직원에게 물었다. 저기요, 저 직원분 혹시?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혼동하셨나 보네요. 그건 다른 분이에요. 이름만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안의 의심은 오히려 더 커졌다. 나는 결심했다. 윤석을 따로 만나야겠다고. 그날 오후 나는 장하나의 언니로 가장하여 윤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내 말을 들었다. 그리고 결국 말문을 열었다. 사실은 그분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결혼식 때 직장 동료라고 해달라고요. 진짜 동료들은 못 온다면서. 그럼 당신은 그녀의 동료가 아니군요? 아니요. 저는 그녀의 고객 담당자였어요. 3년 전부터 자주 찾아오셨고 대출 상담도 하고. 하지만 사적으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의 거짓말을 단단히 밝혀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그녀는 직장이라는 정체성마저 조작하고 있었다. 그날 은행을 나서며 나는 알 수 없는 기분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의혹이 하나 풀린 듯 후련했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이 밀려왔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인가? 남편에게,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자신을 허구로 포장한 이 사람은 과연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즉시 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지금부터 장하나 씨가 남편에게 말한 모든 정보를 다시 검토해. 출신 학교, 가족관계, 자산, 경력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직접 남긴 단서들을 하나씩 검증해 나갔다. 장하나, 35세,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부모님은 모두 사망했고 언니는 미국 보스턴에서 박사과정 중.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경기 광주의 땅과 아파트. 그녀가 말한 삶은 얼핏 보면 흠잡을 데 없는 배경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주민등록등본부터 시작해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학력증명서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적했다.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언니라는 인물은 없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말한 부모님의 사망 시점이 실제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아버지는 결혼 후 몇 달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고 어머니는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는 부모를 지운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건 단순한 허세가 아니다. 장하나는 자신만의 세계를 조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언니였다. 우리는 그녀가 결혼식에서 소개한 언니의 얼굴을 기억해낸 지인을 찾았다. 그는 말했다. 그 여자, 저도 어디서 본 적 있어요. 보험사 계약할 때 한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추적했고 마침내 그 언니라 불린 여성을 찾아냈다. 그녀는 처음엔 당황하며 발뺌했지만 내가 명함을 내밀고 경찰과의 연결을 암시하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고용된 사람이에요. 연기 알바요. 가족 대행 전문 중개업체에서 연락받고 나갔어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부모님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모님 역할도 같이 나왔어요. 진짜 부모님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단지 결혼식 행사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녀는 순수한 얼굴로 말했지만 이 모든 걸 기획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장하나. 그녀는 단지 허풍이 심한 사람이 아니라 치밀한 설계자였다. 나는 그때부터 그녀를 허구의 작가라고 불렀다. 남편에게는 따뜻하고 성실한 아내, 지인들에겐 성공한 경력 여성, 결혼식에선 명문가 출신의 이상적인 신부. 그러나 그 모든 건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윤석을 다시 만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가 저를 찾았을 땐 대출을 원했어요. 꽤 큰 금액이었죠. 이미 한도를 초과한 상태였는데 간절하게 부탁하더군요. 딸을 위해서라고. 나는 물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1,500만 원쯤. 그녀는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했어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라 했고 그게 유일한 수입원이라며. 그러나 그 계좌에는 수익 흔적도 없었다. 오히려 꾸준한 마이너스 통장, 연체, 카드론. 윤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실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말은 명확했지만 어떤 부분은 믿기 힘들었어요. 그녀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죠. 나는 마음속으로 무겁게 중얼거렸다. 정체를 감춘 사람은 정답보다 질문을 잘 만들어낸다. 그녀는 언제나 상대가 먼저 믿게 만든 다음에 조용히 빠져나가는 법을 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가족, 그녀의 직업. 이제는 그 무엇도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알고 있던 장은아는 어쩌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그 집은? 그 삶은? 나는 어느새 차가운 법의 영역을 넘어 심리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가 은행에 다닌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남편 한태우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그가 알던 아내의 삶, 그들의 결혼,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은행원이 아닌 대출 고객이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대출을 시도했고 이미 한도 초과와 연체가 시작된 상태였다. 한태우는 충격에 빠졌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가 말한 학력, 가족, 자산 확인해보니 전부 허위. 결혼식에 등장했던 언니와 부모는 실제로는 가족 대행 서비스를 통해 고용된 연기자였다. 더 깊이 파고들자 과거의 남편이라는 인물이 나타났다. 그녀는 그와의 결혼 전에도 완전히 다른 이름과 나이, 직업으로 접근했으며 결국 동일한 방식으로 사라졌다. 대학교 시절에도 그녀는 유학생 행세를 하며 캠퍼스를 배회했고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새로운 인생을 연기하고 있었다. 정신과 전문의는 그녀를 리플리 증후군의 사례로 분석했다. 허구를 현실로 믿고 그 안에 몰입하며 살아가는 병적 상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거짓과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사기범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허구의 인생을 창조한 자였다. 그리고 그 인생의 대가를 결국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태우는 끝내 말했다. 그녀가 누군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아이의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게 전부입니다. 나는 마지막 보고서에 한 줄을 남겼다. 그녀는 타인의 삶을 훔친 사기꾼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도망친 도망자였다. 그녀의 과거가 하나둘씩 밝혀지던 그 무렵 한 가지 의문이 나를 붙잡았다. 그 아이는 정말 그의 아이일까? 물론 이 질문은 잔혹하고도 모욕적인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 전체가 거짓으로 덮여 있었다면 마지막 남은 진실조차 확인해야 하는 게 어쩌면 남겨진 자의 권리일지도 모른다. 한태우는 처음엔 그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그는 그 아이를 안고 먹이고 재우며 100일을 함께 보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체불명의 남자가 문 앞에 나타나며 말했다. 혹시 이 가구들 계약 연장하실 건가요? 네. 여기 결혼식 패키지 가구랑 전자제품 대여 기간이 끝났는데 추가 연장 안 하시면 반납 절차 들어갑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거실의 소파, 침실의 침대, 부엌의 냉장고와 세탁기, 심지어 결혼식 앨범까지 전부 대여품이었다. 그날 밤 그는 침대 옆에 놓인 액자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내 삶 자체를 세팅한 거였네요. 며칠 뒤 등기 우편 한 통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은행에서 보내온 채권 추심 통지서였다. 금액 1억 5천만 원. 명의자 한태우. 그는 황급히 확인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 계좌를 통해 그녀가 몰래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름만 올렸던 사업자 등록, 동의 없이 개설된 계좌, 그리고 도용된 전자서명. 내가 이 모든 걸 방치했군요. 그의 눈엔 원망보다 허탈함이 가득했다. 믿고 맡겼던 결과가 빚과 가짜 가구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와 나눈 대화, 함께한 날들 모두 연기였어? 답장은 없었다. 다시 보냈다. 너의 이름, 가족, 직업 어느 게 진짜였지? 그제야 도착한 짧은 답장. 진짜가 아니면 어때서? 그 문장은 마치 칼날 같았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듯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이 그를 찾아왔다. 여기 매물 등록돼 있어서요.
집 내부 사진 촬영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 부인분이 저희 쪽에 매각 요청하셨어요. 이미 등기 이전 준비 중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 집 안서류들을 확인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그녀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가구 대여뿐만 아니라 집담보대출, 신용카드 현금화, 부동산 매각까지 준비해왔던 것이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산된 재정적 범죄, 정체성 사기였다. 우리는 그녀가 사라질 때 가져간 명품 가방과 귀금속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에 핸드메이드로 위장한 제품이 등록되어 있었고 사용된 IP는 부산이었다. 한태우는 직접 그 게시자에게 연락했고 상품을 직접 수령하겠다고 요청했다. 장소는 부산 해운대 근처의 카페.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그리고 그곳 창가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달라진 머리색, 선글라스, 어깨를 감싼 얇은 스카프. 하지만 그녀였다. 그 어떤 위장도 그와 함께한 3년을 지울 수는 없었다. 나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올 줄 알았어. 그 대면은 짧았고 차가웠다. 그는 묻고 싶었다. 왜? 언제부터? 대체 무엇이 진짜였는지.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해 못해. 당신 같은 사람은.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럼 아이는 누구 거야?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아이 당신 거야. 그건 진심이었어. 그 순간 그는 알 수 없었다. 그 말조차 진실인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설정인지. 나는 그녀가 남긴 흔적들을 정리하며 조용히 독백했다. 그녀는 사랑받고 싶었던 게 아니다. 그녀는 진짜 자신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었기에 거짓을 만들어내는 데에 모든 재능을 쏟아부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진실에 무너진다. 왜냐하면 진실은 우리가 외면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니까. 카페 구석, 한태우와 그녀는 서로 마주 앉아 있었다. 그 자리는 마치 법정 같았고 나는 오직 한 명의 증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다. 오빠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생각은 해봤어? 그 말은 시작이었다. 방어도 반성도 아닌 오히려 당당함에 가까운 눈빛이었다. 만약 내가 진짜 나였더라면 오빠는 나랑 결혼했을까? 그녀는 물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대답했다. 아니야. 절대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선택했어. 내 이름을 지우고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로. 한태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입술을 깨물며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 거야. 당신이 날 너무 예뻐하니까 나도 자꾸 그 모습에 맞춰야 했고 결국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후회가 아니다. 이건 자신이 꾸민 이야기에 빠진 사람의 자기 최면이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잖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결혼했을 땐 진심이었어. 사랑했어. 그건 진짜야. 한태우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왜 그렇게 많은 빚을 만들었지? 그녀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오빠 수준에 맞추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했어. 당신은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상상도 못할걸. 노력? 그게 노력이라고? 그는 참았던 분노를 겨우 눌러가며 물었다. 가짜 이름, 가짜 가족, 가짜 학력. 우리 집까지 몰래 파넘기고 내가 벌어놓은 돈을 다 빼돌리고. 이게 사랑이라고?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다. 당신은 몰라. 나는 항상 불안했어. 언제 들킬지 몰라서 항상 겁났다고. 그럼 도망간 건 뭐야? 그녀는 눈을 피하며 작게 말했다. 지쳐서.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말에서 모순과 자기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환상에 갇혀 있었고 동시에 그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거짓을 더해왔던 것이다. 한태우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지안이는 내 딸 맞아?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내가 그 아이까지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말엔
처음으로 분노 아닌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건 아마도 그녀가 남긴 유일한 진실이었다. 한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좋아. 그거면 됐어. 그는 조용히 나에게 말했다. 이제 시작해야겠네요. 이 사람과는 끝내야 하니까요. 며칠 후, 우리는 법률 자문을 통해 그녀에 대한 민사 및 형사 고소를 정리했다. 명예 도용, 사문서 위조, 사기, 부동산 허위, 매매의 계약.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복잡하고도 길게 이어질 문제는 이혼 소송이었다. 그녀는 몇 차례나 조정에 불참했고 일부 서류엔 고의로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조작한 모든 서류와 기록, 영상과 통화 내역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태우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감정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무언가를 진심으로 느끼고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울지도 않고 후회도 안 하니까. 나는 그의 손에 한 장의 서류를 건넸다. 그건 법원에 제출될 최종 진술서였다. 그는 조용히 읽고 사인하며 말했다. 이제 진짜로 끝내고 싶어요. 더는 이 사람 이야기 제 인생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 여자의 행적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삶을 시작할 가능성이 컸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멈추지 않으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얼굴, 새로운 과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다. 며칠 뒤 나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실이란 결국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다. 아무리 숨겨도 아무리 뒤엎어도 진실은 마지막엔 반드시 인간의 얼굴을 드러낸다. 이 사건도 그랬다. 그녀는 수많은 이야기 속을 떠돌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했던 진실은 단 하나였다. 그 아이는 그의 딸이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아닌 한때 믿었고 사랑했고 끝내는 놓아주기를 택한 남편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심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그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하늘은 마치 진실을 고발하듯 무겁게 울고 있었고 나는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번엔 법정도 경찰서도 아닌 강남의 한 카페였다. 그녀는 또 다른 남성과 함께 있었다. 웃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멀찍이서 지켜보며 이번에도 그녀가 새로운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에게 자신을 부유한 집안의 상속녀라고 소개하고 있었고 전 직장은 외항사 승무원, 현재는 미술 큐레이터라고 했다. 모든 말이 과거의 복사판처럼 들렸다. 그때 낯익은 인물이 등장했다. 한태우였다. 전 남편이자 이제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남자. 그만하자. 그는 그녀 앞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직업, 가족, 학력 전부 거짓이에요. 필요하시면 이혼 판결문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반박했다. 무슨 근거로 그러세요? 당신 스토커 아니에요? 하지만 태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진실은 하나뿐이죠. 지안이, 그녀는 내 딸이에요. 당신은 평생 거짓으로 살 수 없어요.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남자는 혼란스러워했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망치려는 듯한 걸음. 하지만 태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널 찾은 이유는 하나야. 다시 누구의 삶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내 거짓말이 지안이에게 피해를 주는 순간 난 가진 모든 걸 써서 널 막을 거야. 그녀는 말없이 자리를 떴다. 다시 한번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방식이었다. 며칠 후 영상 말미의 나레이션으로 나는 마무리했다. 거짓말은 끝이 있다. 그리고 도망치는 자에게 천국은 없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남은 건 상처뿐이었다. 진실을 말하던 자는 고독했고 진실을 외면하던 자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남의 인생에 들어온 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삶에서 도망친 진짜 도망자였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